시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며느리, 믿겨지시나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판단해 주시죠.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의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장.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갑자기 일어나 영정사진 앞에 놓인 제단을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꽃병이 깨지고 재물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남편은 황급히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이미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도준은 겉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시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지셨고 남편의 형제들은 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며 미쳤나 봐라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을 망치고 가족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긴 악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 행동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오직 저와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리고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 차, 34세 평범한 주부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가정은 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가정이었죠. 사업가인 남편, 존경받는 시아버지, 그리고 저와 7살 된 딸아이까지.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저는 5년 동안 홀로 짊어져야 했어요. 결혼 초에는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7년 전 저는 사랑에 빠진 27살의 여자였습니다. 남편 민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어요. 다정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며 이제 저도 그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친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셨기에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치 친아버지처럼 저를 챙겨주셨어요. 주말마다 찾아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오셨죠.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요. 동네에서도 효자 아들과 모범적인 아버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복덩이라며 제가 온 뒤로 집안이 화목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그런 말씀에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잘 만난 것처럼 시부모님도 잘 만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웃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친구들은 제가 시집살이 없는 행운아라고 했죠. 그리고 결혼 2년 차에 저희는 더 큰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딸아이 서연이가 태어난 거예요. 시아버지는 손녀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아기를 안아주시고 장난감과 옷을 사오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한 시아버지의 행동도 말씀드릴까요? 딸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다른 방에 있으면 갑자기 들어와 어깨를 토닥이신다거나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일이 잦아졌죠.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다정한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접촉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뒤에서 안아주신다거나 함께 TV를 볼 때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시곤 했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저를 딸처럼 생각하는 거라며 외로우신가 보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줄곧 혼자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출장을 가고 서연이가 일찍 잠든 뒤였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놀랐지만 문을 열어드렸죠.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우리 며느리가 오늘도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갑자기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물러섰고 다행히 그때 서연이가 울음소리를 내서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남편이 없을 때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문자 메시지로 오늘 옷이 예쁘더구나, 향수 냄새가 좋았어 같은 말을 보내시기 시작했고 가끔은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오셨죠.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했지만 그는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신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그렇게 말했죠. 저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끔찍한 비밀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비가 많이 내리던 가을날이었어요. 남편은 사흘간의 출장을 떠났고 딸아이는 유치원 현장 학습으로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죠. 혼자 집에 있던 저는 갑자기 들리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비에 웬일이세요? 시아버지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계셨습니다. 걱정이 되어 얼른 수건을 가져다 드리고 안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술에 취하신 것 같았어요. 혜진아, 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러섰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다가오셨어요.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아무리 거부해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그의 아들을 선택했지만 사실 저는 그에게 어울리며 이것은 우리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시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저는 밤새 울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저를 믿어줄까요?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인 시아버지의 말과 제 말, 어떤 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게다가 이 일로 인해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매우 존경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저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행동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남편에게 여러 번 넌지시 말해보았지만 그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라며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이중 생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행복한 며느리, 아내, 엄마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시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공포에 떨었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남편은 요즘 제가 왜 그런지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얼굴이 하얘지고 말도 없다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없을 때마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당신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버지가 사실은 괴물이라고. 시아버지는 점점 더 대담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제 휴대폰으로 불쾌한 메시지를 보내시기 시작했고 가끔은 제 직장 앞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이것은 우리의 비밀이며 제가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가족이 모두 무너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몇 번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서연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어요. 어린 딸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한다고 말한 거예요. 서연이는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자꾸 안아주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니, 이건 안 돼. 내 딸에게만큼은. 그날부터 저는 서연이를 시아버지와 절대 단둘이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딸만큼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용기를 낸 결정적인 순간도 있었죠. 이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하지만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남편의 회사 동료는 제게 연락해서 시간이 되는지 물었고 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궁금했지만 별 기대 없이 만난 그녀는 저와 비슷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던 그녀는 15년 전 당시 대학생이었을 때 시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녀도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최근에 김도준 씨가 또 다른 젊은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어 용기를 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피해를 당했다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니.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5년간 시아버지에게 당한 일들, 그리고 방금 들은 이야기까지.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며 제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분노했고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친구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이틀 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휴대폰을 확인해봤고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폭로와 그 후의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친척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모두가 훌륭한 시민이었던 김도준 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시아버지의 모습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은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최근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장례식장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어요.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5년간 참아왔던 분노, 수치심,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제단으로 향했고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을 엎어버렸어요.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며느리와 손녀, 그리고 다른 여성들을 괴롭힌 괴물이었다고 말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시어머니는 기절하셨어요. 남편은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얼마나 많은 삶을 망쳤는지 그들이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억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의 전 여자친구도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이, 결국 5명의 여성이 모두 일어나 시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증언했어요. 진실 앞에 서게 된 가족들의 모습은 이랬어요. 장례식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저희를 외면했고 동네에서는 온갖 소문이 퍼졌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남편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왔고 종종 울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는지, 그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혼자였는지.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는 잠시 별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저 역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서연이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놀랍도록 강했어요. 서연이는 엄마가 나쁜 할아버지로부터 자신을 지켜줬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게 위로를 건네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저 역시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어요. 서서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과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는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테니까요. 우리는 함께 시아버지의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치유되어 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장례식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남편과 저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했어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침묵을 깨는 목소리라는 이름의 이 모임은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을 엎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남편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노력했어요. 특히 딸 서연이와의 관계에서 더 세심하고 다정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서연이가 항상 안전하게 느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서연이 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사랑에 빠졌습니다.